서울. 그곳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굴곡진 시대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도시였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서울은 때로는 외세의 각축장이었고 때로는 저항과 희망의 중심지였다. 1882년 이모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수도 한성에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주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선의 군주 고종은 외세에 기대지 않고 자주적인 개혁을 추구하고자 미국과 손을 잡는다. 그 일환으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학교와 병원, 신문 등 근대 문물을 수용하려는 동도서기 정책을 본격화했고 그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배제학당이었다. 서울 도심 속 짧은 거리, 시청에서 서대문까지 불과 2.7km 안에 우리는 조선 말기,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든 자취를 만나게 된다. 서울 정동 한복판, 유리 외벽의 빌딩 사이로 유독 따뜻한 붉은 벽돌 건물이 시선을 끈다. 바로 이곳 배제학당터는 대한제국이 자주적 근대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었다. 박사님, 이곳이 오늘 답사의 출발점인가요?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고즈넉한데요? 네, 정동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였던 배제학당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요. 뒤에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이 바로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입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미국 북감리에 소속 선교사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고종이 직접 배제학당이라는 교명 그리고 학교 간판을 하사했고요. 이는 조선이 자주적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종이 학교 이름을 내렸다니, 와, 고종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네요. 당시 고종은 조선을 근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을 근대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을 받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제학당뿐 아니라 동문학사, 유경공원, 그리고 이화학당, 정신유학교, 경신학교 등도 같이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서양식 교육을 추구를 했고요. 조선의 새로운 인재 양성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배제학당은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영어, 인문학, 사회, 자연과학 등 근대적 교육 과정을 실시하며 조선 청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소개했다. 당시 영어 수업은 말 그대로 몸짓 그리고 눈빛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사는 한국어를 모르고 학생들은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랬던 배제학당에 1896년 서재필이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서재필 선생이라면 독립협회를 조직한 분이시잖아요. 서재필 선생은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또 독립신문을 창간한 인물입니다. 그는 배제학당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협성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협성회는 한국 최초의 토론 모임이자 그리고 자치단체로 민주주의 교육의 씨앗이 된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배제학당은 단지 교육기관이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곳에서 수학한 이들 중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의 사위 오영선,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그리고 미국 대사 역할을 맡았던 서재필 등 임시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말 임시정부의 인물들이 이 학교의 출신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의 발화점이 되었던 거네요. 그뿐 아닙니다. 배제학당 교사였던 노블 선교사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자금을 송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빌려서 상하이에 있었던 조지 필드 피치 박사에게 자금을 송금을 한 것이죠. 이런 행동은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제학당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던 공간이었다. 배제학당터는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국의 백성에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자 독립 그리고 근대화를 향한 열망이 숨쉬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 거점이자 청심원이라는 암호가 오고 갔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그럼 가보시죠. 그 시절 지식은 힘이었고 학교는 혁명의 뿌리였다. 배제학당은 그 첫걸음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로 소음과 먼지가 가득한 공사 현장이 보인다. 지금은 동아약품 신사옥이 들어서고 있는 이곳은 100여 년 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던 비밀 연락소였다. 이 조용한 거리 한켠에서 청심원을 가장한 비밀 암호가 오가고 독립운동의 거대한 물결이 시작되었다. 박사님, 이 공사장은 어디인가요? 여기도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곳인가요? 이 자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울에 설치한 비밀 연락망의 핵심, 바로 연통부와 교통사무국 역할을 했던 동아약방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당시 약방 주인이던 민강 선생은 이 공간을 독립운동의 비밀 거점으로 제공했습니다. 평범한 공사장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니 놀라운데요? 대통령 청심원을 달라라는 말이 임시정부 유언이라는 암호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강 선생은 조용히 회합 장소와 시간을 전달했죠. 실제로 약을 주문하는 척하면서 비밀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이 약방에서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비밀 연락망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서울의 주요 독립운동 인물들과 연결되었고 전국 각지와의 교신을 통해 시위 계획, 망명 경로, 독립운동 자금 전달까지 이루어졌다. 임시정부 특파원 이종욱, 학생 윤종석, 교회조사 전필승 등도 이 연통망에 깊숙이 참여했다. 당시에는 인쇄물도 전달됐습니다. 상하이에서 제작된 선언문 그리고 포고문 등이 고리짝에 담겨서 서울까지 오면 민간 선생이 이를 받아 서울 곳곳에 배포를 했던 것이죠. 치밀하게 준비된 연락 체계였습니다. 완전히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약을 팔면서 독립운동의 자금까지 마련하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활명수로 번 돈은 임시정부 자금으로 흘러갔고 또 민간 선생은 나중에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수록 후에는 상하이로 망명해서 민족교육 활동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사업 위기로 인해서 다시 귀국했고 이후엔 후방에서의 독립운동 지원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약방은 단지 약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다. 활명수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자 독립운동을 살리는 자금줄이었고 이곳에서 청심원이라는 암호는 독립의 열망을 전달하는 비밀 언어였다. 현재 공사 중인 신사옥 아래 조국의 독립을 향한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지금은 표적도 보이지 않지만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가 다시 발굴하고 이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